가맹비 면제 그리고 로열티 영원 그런 걸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내세워서 가맹점을 모으고 대신에 물류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구조예요. 그런데 법원은 이제 계약서에 없는 물류 마진을 인정 못한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고요. 우리 계약서에 근거가 명확히 있나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피자 값이 아주 비싸게 확정됐습니다. 215억. 최근에 대법원에서 한국 피자헛 본사한테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돈, 일명 차액 가맹금이죠. 차액 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주라고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본사에게 돈을 벌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요. 돈을 벌 거면 계약서에 명확히 밝혀라 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변화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프닝부터 멘트가 세시네요. 차액 가맹금이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두부심부름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명규야 가서 두부 한 번 사와라. 1,000원을 줘요. 슈퍼에 갔더니 두부 한 모가 500원인 거예요. 500원을 거슬러 받겠죠? 남은 500원. 이게 본사의 유통마진, 차액 가맹금이에요. 이 구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그 이익이 그 계약상 근거가 있는가 이게 이제 그 문제의 핵심이죠. 출발하기 전에 엄마 다녀온 대신 거스름돈 500원 내가 가질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엄마가 그래 알겠어 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이건 정당한 수익, 용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두부값은 원래 1,000원이야 하면서 이제 500원을 몰래 챙겼다. 법원은 이거를 이제 부당이득이라 본 거고 약속되지 않은 돈이라고 이제 본 거예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거예요. 차액 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는 이제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서 본문에 수익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기 어렵다면 그건 부당이득이다. 내가 용돈으로 500원을 가질게 이런 묵시적 합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된 걸까요? 재판에서도 이제 피자헛 측이 장기간의 거래를 근거로 해서 묵시적 합의를 주장을 했어요. 점주님들이 수년간 물건을 받아서 써왔다. 가격이 비싼 줄 알면서도 샀다면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묵시적 합의를 주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을 이제 지적을 해요. 점주들이 딴 데서 이제 치즈를 살 수 있었느냐? 아니다. 본사가 정해준 데에서만 이제 샀어야 했다. 일종의 강제 구매라는 거죠.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냈다고 해서 그게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볼 수 없고 진정한 합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즉 그 오랫동안 해왔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그 계약 조항이 없다면 이제 법적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판결의 결론이라고 봐야겠죠. 그 이 판결이 왜 중요하냐? 피자헛 한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례들도 있는 건가요? 국내 프랜차이즈 상당수는 이제 한국형 수익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형 모델이란 건 결국은 낮은 로열티와 이제 높은 물류 마진을 이제 수익 구조로 삼는 거거든요. 가맹비 면제 그리고 로열티 영원 그런 걸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내세워서 가맹점을 모으고 대신에 물류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구조예요. 그런데 법원은 이제 계약서에 없는 물류 마진을 인정 못한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고요. 우리 계약서에 근거가 명확히 있나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기사를 보면은 이미 그 유사 소송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소할 수 있느냐, 부당이득이 인정이 되느냐는 이제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맹점주들이 집단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건가요? 집단 소송에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미국처럼 클래스 액션, 누가 소송을 걸었던 간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은 누구든 소송의 결과를 향유할 수 있는 클래스 액션 제도는 사실 지금은 한국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한국형 집단 소송이라고 해서 실제로 다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소송의 결과물을 이제 향유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집단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몇몇 군데는 굉장히 그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이 있고 프랜차이즈 커피점 같은 경우에 가맹점주 뭐 1,000명 이상이 모였다 이런 이제 기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승소할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계약서에 얼마나 이제 녹여져 있는지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대체 어떤 회사인가? 피자를 만드는 회사인가? 치즈나 밀가루를 파는 유통회사인가? 아니면 브랜드와 시스템을 파는 브랜드 회사인가? 다가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수익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본사가 유통회사라면은 물류 마진을 남기는 수익 구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요. 쿠팡도 이마트도 물류 마진을 다 남기는 이제 구조거든요. 그건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점주한테 이렇게 말해왔어요. 우리는 브랜드와 성공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수익도 브랜드 사용 대가, 즉 로열티가 중심이 되는 게 구조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고 정합성이 있겠죠. 한국 프랜차이즈의 모순이 여기 있는 거예요. 브랜드 회사의 외형을 띠고 유통회사의 수익 구조를 취해왔거든요. 겉으로는 로열티 중심 모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물류 마진, 유통 마진을 통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올려온 거죠. 이번 판결은 본사의 수익 구조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진을 남기지 말라 라는 판결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회사인지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는 판결로 저는 보여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해관계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물류마진 모델은 점주 매출과 본사 수익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점주가 장사가 안 돼서 재고가 쌓이더라도 본사는 물건만 팔면 수익을 남기는 구조거든요. 일종의 거래관계죠. 하지만 로열티 모델은 달라요. 점주 매출이 올라야 본사 수입도 오르는 운영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 215억 부당이득 반환 판결은 한국 프랜차이즈가 단순한 물건 팔이에서 이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그런 판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외고 구조는 한국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은 미국과 일본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유통 마진은 거의 제로 아니면 굉장히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요. 로열티를 이제 5에서 10% 정도 받고 거기다 이제 추가로 광고 관련된 이제 광고 비용으로 이제 추가 비용을 또 지출을 해서 매출의 한 10% 전후 정도를 이제 내게 돼 있어요. 한국형 이제 수익 구조는 완전 정반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중요한 건 본사가 유통회사냐 브랜드 회사냐 그 여부를 좀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조가 계약서에 정직하게 드러나야 되겠죠.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예상 가능한데 첫 번째는 계약서의 명문화. 이제 이게 가장 시급하겠죠. 차익 감면금을 계속 받고 싶으면 그 계약서의 공급과 산정 구조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기속 구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투명성이 강화되는 구조예요. 마진 구조를 계약서에 이제 투명하게 녹여내는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신규 점주님들에 대한 거지만 기존 점주님들에 대한 동의 절차도 보완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존 점주님들이 이제 마진 뗀다고 쓰자는 거를 계약서에 조항으로 넣자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지는 약간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로열티 구조로의 전환. 이건 좀 장기적인 대안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재료는 투명하게 공급하고 로열티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에서 매출의 몇 프로를 받기로 했다라는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당이득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는 이제 완전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로열티 전환하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비용 구조의 변화라든가 시장의 저항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다만 법적 안정성과 이제 신뢰성의 측면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성인 건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 215억 판결은 마진을 남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진을 남기는 건 당연하지만 합의가 없는 구조는 이제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시사하고 있고요. 점주님들은 계약서를 다시 꺼내보셔야 될 거예요. 내 돈이 어떤 근거로 지급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본사 대표님들은 그 관행에 의존할 게 아니고 계약서를 지금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되는 시기고요. 불확실한 수익 구조는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다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계약서는 나중에 읽으라고 써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작성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변호사님 오늘 저녁은 피자 드실 건가요? 피자 드시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저와의 합의된 로열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